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주제, 바로 음란물 구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만 들어가도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음란물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물 구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여러분이 시청한 영상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거나 동의 없이 유출된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한 시청이거나 소지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야동도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본산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촬영 방식이 불법이거나 유출된 경로가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영상 소재가 딥페이크이거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물 소지 및 구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영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흔히 말하는 아청물입니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연령이 19세 미만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대상이 실제 미성년자이든 혹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이든 간에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아청물로 취급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한 영상을 구매했다면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중범죄자가 됩니다. 영상의 촬영 방식이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엔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육보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흔히 말하는 지인 능욕물 등에 대한 판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가 있었어요. 미성년자인 후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례에서 검찰과 1심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합성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청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고통을 줬다면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루어 보면 현재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문제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영상의 사실성, 합성 정도,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과 향후 법 개정과 판례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인 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안에 미성년자 영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영상인 줄 전혀 몰랐어요. 썸네일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도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청물에 접근을 하였으나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청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고요. 따라서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파일의 제목이나 설명에서 아청물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 콘텐츠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시청하였는지 여부,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파일을 삭제했는지
삭제하였는지 여부, 해당 콘텐츠가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해당 파일을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의 구매 경로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특정 경로로 우연히 전달받은 경우라면 대화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청물 시청 및 소지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청물에 연루되면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흔적만 있어도 일단 혐의를 두고 포렌식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모순되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영상물 관련 문제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전력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범죄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자문을 받아서 초기 진술 방향성을 잡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내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청물 시청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초기에 자문을 받아 수사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란물 구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